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혜성입니다. 법무부인 프라임의 김동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상가를 임차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막상 임차하는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주변의 비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되고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 잘 모르죠. 그렇다 보니까 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개인도 수수료를 받고 전문가인데 중개인이 작성하는 계약서대로 작성을 하면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보통 그냥 계약서는 좀 표준적인 계약서입니다. 근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특약적인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막 넣습니다. 근데 특약사항을 보면 때로는 모순적이고 넣으면 안 되는 내용들 또는 굉장히 불명확하게 하는 내용들을 막 넣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가나 점포를 이제 임대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주택의 전월세 계약과는 달리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걸 계약사항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임차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임대하는 사람이 정말 그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은 임대 권한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계약을 하면 사기 아닌가요? 사기에 해당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건물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줬다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내 보증금을 돌려줄 진짜 임대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그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주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진짜로 건물주인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시고 그다음에 계약서 체결할 때 임대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보고 동일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많이들 확인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딱 등기부 등본을 떴을 때 소유주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유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근데 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반수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반수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도중에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과반수인 소유주 말고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남편이라든지 와이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러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나요? 보통 본인하고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대리인이 나서서 또 가족이 대신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한테 위임장, 본인의 위임장이 있는지 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대금 지급과 약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보통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계약금, 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임대인 아닌 사람한테 계좌로 송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임대인의 말대로 보내지 마시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조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간혹 장사나 사업을 하려다 보면 매장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맞나요? 잔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좀 임대인하고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월세를 내느냐, 낼 의무가 있느냐, 낼 의무가 없느냐에 따라서 좀 임대인하고 다툼의 여지가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협의를 잘 하셔서 그 기간에 대해서 계약서는 좀 양해를 구한다, 월세를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좀 포함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공사 기간 한 1, 2주 정도는 차임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공사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보통은 봐주죠. 한 1주나 2주 정도 되면 굳이 기간 동안 차임을 안 받고 그 이후부터 받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기간이 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몇 달 걸린다든지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까지 차임을 안 받고 그냥 공사하게 해준다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예. 그래서 공사를 위해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좀 양해를 해달라든지 또는 공사하는 기간에는 월세를 안 낸다든지 안 그러면 월세를 좀 작게 낸다든지 이런 걸 좀 타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 날짜부터 월세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사할 때부터 월세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를 어쨌든 임대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초기 인테리어 비용, 뭐 보증금 외에 이제 목돈을 지출이 발생하는 게 권리금이 있는데 권리금 보호 약정 같은 경우 해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권리금 약정을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할 때 권리금 보호 내용을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오히려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넣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률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두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 규정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법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좀 이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권리금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쪽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또 증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약이 끝날 때쯤에 월세의 증액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종전에는 연 9%였습니다. 연 9%가 한도였는데 최근에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연 5%로 인하되었습니다. 증액도 연 5% 이내에 증액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증액 한도가 적용되는 보증금 금액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이나 지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른데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입니다. 9억 원 이하의 상가에 대해서만 연 5%죠. 바뀌어가 9%에서 5%로 바뀌었는데 연 5%의 상한율이 적용되고 부산이나 이런 데 같은 6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상가 정액 한도를 기준이 되는 보증금의 금액은 다르니까 그건 자기가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지를 잘 보셔서 보증금 정액 한도가 적용되는 그 요율을 잘 살펴봐셔야 됩니다. 9억이 넘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나요? 그렇죠. 없죠. 이 연 5%의 상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원상복구 약정이라고 하는 건데 나갈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들어갈 때 이미 이제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약정이라는 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약정도 임차인에게는 좀 유리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임차를 하고 자기 용도에 맞는 영업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상을 바꾸는 거죠.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이걸 다시 또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역시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지출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는 바로 이전 임차인이 해놓은 그 상태대로 앉아 돌려놓는 것인데 예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그대로 돌려놓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툼도 있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규정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가실 때 꼼꼼하게 다 여기저기 사진을 좀 찍고 자료를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원상복구 약정을 해놓고 원상복구를 안 하고 나면은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되나요? 예, 그렇죠.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서 사실 원상복구 안 하고 그대로 나갈 수 있게 좀 해달라 하면 임대인이 좋다 그냥 나가라 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원칙대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고 원상복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면서 그 공사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다음 또 짜잘짜잘하게 상가를 임차를 할 때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업종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실내 공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를 미리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내가 임차하는 건물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업종을 영유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하면 임차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 그 시설을 내가 임차한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할 수 있는지 또는 주인은 이 설치를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걸 다 미리 확인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고 좋습니다. 계약 딱 해놓고 나서 얘기하다가 안 그렇죠. 된다, 이러면 네가 다 부담해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확실히 먼저 건물주랑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변호사님 이제 집합 상가의 경우에 만약에 내가 분식집을 딱 차렸는데 옆에 옆집에 조금 한 3달 있다가 분식집이 또 들어온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보통 들어갈 때 임대인에게 내 혼자 이런 업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그 관리 규약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러한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여기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일정한 업종들, 뭐 이제 특수 업종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야지만 그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확인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임차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또 중요한 것이 보통은 영업을 할 때 이 허가를 받는 업종인지, 그다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업종에 속하는지, 어디에 업종에 속하는지 자기가 하는 일들이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 업종에 맞는 건축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업종에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라든지 하면 제가 그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 영업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린상가 시설이 아닌 그냥 주택에서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에 맞는 건물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 또 내가 받는 허가나 등록 업종에 맞는 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을 보시면 이 상가 건물이 속해 있는 지역의 용도 지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 지역별로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소위 룸살롱이나 좀 여자들이 접대하는 건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그 지역이 용도 지역으로 그런 술집을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의 특정되어 있는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혹 보다 보면은 그 이제 임차한 건물 또는 공간이 불법 건축물이 이제 껴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확장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이 문제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등록도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업종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나 등록을 필요한 업종은 위법한 건물이나 불법적인 건축물이 부분이라도 전체가 아니라도 일부라도 있으면은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는지 사전에 봐야 되고 그러면 이걸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개축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러면 개축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철거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할 것인지 임대인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과징금이나 이런 행정적인 처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보통은 다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나오는 시기에 따라 또 임차인 잘못이라 해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구청에서 나오는 과징금 부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사전에 계약서에 좀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임대인하고 법적 분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좀 분쟁을 어쨌든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특히 상가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들 단순히 중개인이 준 그런 계약서에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약정들을
확인을 하는 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들 숙지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일,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